반갑습니다. 오늘 아예 첫 수업이죠? 오늘 과목은 민법이고요. 기초서 가지고 3주 동안 할 거예요. 3주 동안. 근데 뭐 3주 동안 민법의 전체적인 한 냄새만 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1차 과목 중에서 세 번째 과목이죠. 시험은 2교시의 시험을 보기로 되어 있고요. 4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지겹게 얘기할 거고, 뭐 그게 이렇게 어느 정도 정보는 있으실 테니까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제 책으로 보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기초서요. 자, 법이죠, 법. 법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관념보다는요, 그냥 우리 일반 생활 속의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삼수변에 갈 것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법이다 사법이다 나눠지는 건 우리 기본서 과정 들어갈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우리 민법은 그냥 사법이에요. 사법. 근데 이제 사법 이름은 발음이 틀린 거죠. 사법 그래야 된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뭐 이런 사법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 사법부 할 때 사법이고, 우리 민법은 사법이다. 사법이라고 하는 건 개인과 개인이 재산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일종의 재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재산의 종류를 정해놔야 되겠죠. 재산의 종류를 정해놔야 되고, 여러분도 재산이 있고 저도 재산이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다. 어떤 분은 많을 테고 어떤 분은 또 많지 않을 테고. 그런데 그 재산을 거래할 때 내가 재산을 거래할 건지 말 건지, 거래하려면 어떤 재산을 거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누구하고 거래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의사가 바깥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 의사 표시에 의해서 재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또 거래가 이루어져,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재산의 변동이 생기긴 하죠. 근데 대부분이 다 이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재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의 종류는요, 과거서부터 재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해 오다가 현대 모든 국가에서는 거의 이 재산과 관련돼서 물건에 대한 지배권으로서 물권, 사람에 대한 급부 청구권으로서 채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물권과 채권. 여기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 재산을 가진 자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이 재산을 누구에게 승계시켜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재산을 승계받는 사람도 과거에는 좀 달랐어요. 과거에는 힘 있는 자가, 약탈경제 시대라고 하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제압을 해서 재산을 막 뺏어가고, 힘 있는 자가 죽으면 두 번째 힘 있는 자가 그것도 재산을 모두 다 몰수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힘 있던 자들의 배우자들이나 가족들을 노예로 삼거나 자기 놀이개로 삼고, 이러면서 자기가 정복자가 됐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표시를 하기 시작했고, 이건 이제 야만 시대죠. 그 이후에 이제 뭐 형제 상속 또는 이제 부자 상속, 이렇게 왕권이 강화가 되면서 부자 상속, 그리고 또 사회가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이제 부인도 상속을 하게 되고 가족들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 상속 관계를, 이 재산을 승계받는 사람들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법이 가족법이죠. 일명 신분법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자들이 가족에 해당을 하고 어떤 자들이 재산을 승계받는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이게 전체가 민법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게 이제 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권리예요. 사실은 친족권이 있고 상속권이 있고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뺀 거죠. 여기에도 전부 다 이제 권리라고 하는 공통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권리는 뭐고, 그 권리는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한다. 권리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취득한다는 얘기고, 권리가 변경된다는 얘기는 이동된다는 얘기예요. 권리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산에 대한 권리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그리고 그 재산은 또 소멸하기도 하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이런 공통점들을 다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많은 얘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쪽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한번 묶어놓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권리 표현이라고 했더니 이 권리라고 하는 건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재산법으로서 또는 가족법으로서 민법뿐만 아니라 총칙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기 시작한 겁니다. 민법의 구성은 사실은 총칙, 재산법으로서 물권, 채권, 그 다음에 가족법으로서 친족, 상속 이렇게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별로 구성했다라고 해서 편별식이다라고 하고 이런 식의 법 구성은 우리 독일에서 주로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독일식 편별법이다라고 했는데 총칙 그래놓고 권리 하나만 집어넣으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민법 전반에 흐르는 기본 정신이다라고 해서 통칙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구성은 요게 1편, 요게 2편, 요게 3편, 4편, 5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통칙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1조와 2조가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3조부터 184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1118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우리 시험은 어딜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쪽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이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시고 공부하시면 좀 쉬울 수는 있어요. 총칙을 공부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칙이라고 하는 건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공통점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서 또 언급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답으로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6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2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여기 양은 한 3배 정도 양이 됩니다. 여기 한 600개 조금 안 되는 법조문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양은 이쪽이 훨씬 더 많은데 출제 비중은 이쪽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도 이제 그걸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시간도 60% 배정하고 여기다가 40% 배정하고 이러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은 한 반씩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될 겁니다. 요 기본적인 개념, 요 어떤 형태, 요 형태를 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뭐 그림을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은 모르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이렇게 큰 구도에서 군데 이렇게 틀을 짜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틀을 모르고 무작정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1조는 뭐고 2조는 뭐고 이게 왜 생겨났는지 그다음에 3조부터 시작해서 184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모르면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럼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자꾸만 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게 공부이긴 하지만 그러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자, 우리 책으로 잠깐 가봤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몇 개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제가 줄치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그냥 읽어만 보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과정은요. 자, 128페이지에 보니까 뭐 거기 민법 통칙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민법의 의라고 해서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니까 뭐 도표가 하나 지금 보이죠? 도표가 보이고 도표 맨 오른쪽에 보니까 사법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민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총칙, 재산법으로서 물권, 채권, 가족법으로서 친족, 상속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칠판에 있는 내용이 지금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분홍색, 좀 굵은 글씨가 아마 보일 거예요.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상식으로 보시고요. 2번에 있는 내용을 줄을 치시면 됩니다. 민법은 사법 중 일반 사법이다라고 했는데, 사법만 얘기했는데 무슨 일반이 또 들어가냐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모르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일반법이라고 하는 거요. 근데 일반법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이다. 너무 흔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법학에서 일반법은 모든 법률 관계에 다 적용되는 법이다. 그러면 사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접하는 사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 있죠. 이것도 일종의 사법의 일종이에요. 상법도 사법의 일종인데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에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이 되지만 우리 민법에 있는 임대차편은 주택임대차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 기타 토지 임대차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법입니다. 다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없는 부분, 미리 미처 정하지 못한 부분은 전부 민법으로 대체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일반법의 특성이다. 굉장히 포괄적인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한다?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고 특별법이 없는 부분을 일반법이 대체한다. 그래서 일반법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하나만, 그냥 굵은 글씨 하나만.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미지화 시켜야 되는 거죠.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특별법이 우선한다가 아니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거를 읽고 밑에 걸 연상해 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다음에 민법은 이제 실체법이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실체법은 실거래 관계에 적용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실체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 되고 매수인이 되거든요.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면 이게 매매 계약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매매편에 나와 있어요. 그럼 매도인은 재산을 언제 줘야 될까요? 매수인은 대금을 언제 줘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약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약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민법이 적용이 돼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당사자의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했죠. 당사자 의사표시가 분명치 않을 때는 또 법원에서 개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의사표시예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을 먼저 받기로 하고 대금은 나중에 주기로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대금을 먼저 주기로 하고 소유권은 나중에 이전 등기받고 목적물 나중에 인도받기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당사자 의사표시로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 충돌이 생겼을 때는 결국은 법원에서 개입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럼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두 사람의 의사가 분명치 않고 자꾸만 충돌이 생긴다. 그럼 결국은 민법을 보고 법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거래관계에 적용되는 실체법으로서 재판규범이고 이에 맞춰서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행위규범이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규범이다, 행위규범이다라고 지금부터 얘기하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체법이다. 자, 잠깐만 저하고 눈 좀 맞춰주세요. 실체법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 거래관계에 적용하는 법이다. 뭐라고 얘기했죠? 실제 거래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의욕이 앞서서 자꾸만 이렇게 앞서서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는 방향까지만, 제가 가는 내용까지만 정확히 하셔도 시험 볼 때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리고 4번에 그 굵은 글씨 4번에 보시면 민법은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민법 사법이라고 얘기했죠. 사법이고 핵심은 뭡니까? 재산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에 관련 권리, 의무.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적인 거래 관계 하셨나요? 오늘? 법률행위 했나요? 오늘 계약 같은 거 안 하셨나요? 뭔가 했을 겁니다, 아마. 뭔가든 뭘 하나 샀어도 커피를 하나 샀다? 그럼 여러분이 매수인이고 커피 메이커는 아마 그저 점주는 매도인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다 이런 게 다 법률행위인 거예요. 이게 다 계약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전을 그분에게 지급했다? 그럼 여러분의 재산을 이동시켰죠. 그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또는 커피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권리 의무를 한번 볼게요. 커피가
2,000원, 3,000원, 또 4,000원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4,000원 또는 커피를 내면서 커피 뭐 하나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청약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다 그죠? 이제 커피 메이커에 가면은 뭐 이렇게 정찰제 가격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그분이 이제 청약을 한 겁니다. 이 중에서 골라주세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이게 청약입니다. 그럼 청약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였던 거죠. 그럼 그 중에서 내가 하나 정해서 나 저걸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게 승낙이 되는 거죠. 그럼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현금을 낼 수도 있고 카드를 낼 수도 있죠. 이게 재산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현금을 받고 또는 카드를 받으면서 그분은 여러분이 원했던 음료를 제공해 줄 겁니다. 재산이 서로 변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가정을 잘 보시면요. 청약이 있었고요. 청약의 내용대로 서로 급부의 이행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운가요? 네, 이 정도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커피 판매점에서 어떤 커피는 얼마씩 한다. 나는 이 커피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게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의사 표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뭐가 성립한 거죠?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계약.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재산을 거래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지는 약속, 이걸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약속한 내용대로 거기에 4,000원짜리 커피였다 그러면 4,000원을 내가 지출을 해야 그분은 내가 지출한 내용대로 또 커피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 그러는데 그분이 뜨거운 거 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요청했던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요청했던 걸로 돌려주세요라고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계약의 내용인 거죠. 계약의 내용대로 급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급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채무불이행. 자, 이렇게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법을 우리 바로 위에서 뭐라고 불렀죠? 실체법이다. 실거래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법이다. 조금 아까처럼 매매하려고 그랬으면 그러면 청약을 했고 승낙을 했으면 청약의 내용대로 급부해야 되죠. 또 승낙의 내용대로 급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채무불이행이 된다 그랬죠. 그럼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면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행위규범이면서 재판규범이다. 판사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민법의 구성을 한번 보시죠. 통칙, 그 다음에, 권리 주체, 권리의 변동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민법 총칙의 통칙,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를 한번 보세요. 통칙과 권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통칙은 법조문 2개죠. 근데 이건 184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권리라고 하는 개념서부터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권리는 특정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기 위해서 향유한다는 얘기는 즐겁게 즐긴다. 내가 가지면서 즐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느낌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갑자기 뭘 이거 암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권리, 뭐니라고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그냥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말로 권리가 뭐냐라고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은 여기 지금 민법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민법 시험 공부하러 오셨기 때문에 시험에 필요 없는 내용은 느낌만 알고 가면 되는 거죠. 너무 깊이 막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는 어떤 그런 것이다. 그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걸 권리의 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권리를 행사한다면 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것이냐. 이걸 권리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권리의 주체가 권리의 객체를 놓고 둘이 서로 어떤 거래가 있었답니다. 그럼 재산의 이동이 생기는 거죠. 재산권의 이동이 생긴다라고 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걸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권리의 변동이라는 얘기는 재산권의 변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재산권의 변동이 생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이 의사표시가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법률 행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또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자, 제가 조금 아까 이제 커피 갖고 말씀드렸어요. 커피 전문점에 들어갔더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가격표를 붙여놨다. 이게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중에서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뭡니까?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래서 둘 사이에는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가 성립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제가 찍는 대로. 아침들 안 드시고 오셨나요? 네. 자, 속된 말로 밥값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 법률행위입니다. 이 법률행위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뭐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고 의무부담행위도 있고요. 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뭐 처분행위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다양하게 많은데 이거 부담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 요 정도까지만. 그럼 계약은 뭐냐? 단순한 합의, 약속 이게 계약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여기 몇 시에 들어왔어요?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와 있을까요?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합의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하기로 약속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다 계약인 거죠. 그럼 갑자기 느닷없이 번개 빵 맞고 왔을까요? 아니면 저 연락을 받고 왔을까요? 연락을 받았겠죠. 10시까지 와주세요. 예, 그럴게요. 10시까지 와주세요. 라고 하는 의사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하게 되니까 뭐가 된 거죠?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없어도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많이 다쳤답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쳤답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건 서로 간에 의사표시 계약이 있었던 걸까요? 법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을까요? 법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분 재산은 누가 가져갈까요? 그분의 재산은 누가 승계받을까요? 네, 상속인들.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 상속인들이. 친족이요? 배우자님 어떻게 하시려고 친족만 그래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가족이죠, 가족.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래요. 가족을 이제 족보를 따져서 가장 가까운 사람서부터 순위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어디 정해놨을까요? 민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없었어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을 이걸 두 개라고 얘기하고, 여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한번 들었습니다. 뭘 들었죠, 금방? 네,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 두 개를 묶어서요.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 민법 총칙의 통칙, 그다음에 권리의 주체. 이 권리의 주체는 두 번째 줄에 자연인, 법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만 줄 한번 쳐놓을게요. 권리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거만 줄 쳐놓는데, 여러분은 자연인이죠. 그렇죠. 법인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회사. 네.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집단인 거예요.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집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권리의 객체는 권리 행사의 대상이죠. 여러분 책도 여러분 소유물이죠. 그게 권리의 객체인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펜들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방, 이런 것들이 다 물건으로서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권리의 객체는 이렇게 물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혼인하신 분들은요, 배우자권이 생깁니다. 배우자권. 그렇죠? 배우자권이 생겨. 이런 건 물건은 아니죠. 이런 것도 일종의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민법 총칙에는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범위를 줄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한마디로 이제 권리의 변동이라고 해요. 권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취득한다는 얘기고, 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이동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멸한다는 얘기는 권리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총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네요. 자, 우리 민법의 물권은 8개가 있습니다. 8개.
8개 물건이라고 해서 소지, 전지, 저질, 유점이다 나중에 암기시킬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민법 물건 총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건 총론. 그다음에 8개 물건의 각각 개별적인 특징을 각각 정해놓은 걸 물건 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냥 줄칠 거 없습니다. 거기 밑에 이제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민법을 공부하려면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 민법 공부가 아니고 민법 시험 공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강행 규정은 뭐고 임의 규정은 뭐냐? 자, 잠깐만 이제 책 보지 마시고요. 책으로 읽으면 좀 어려워요. 강행 규정은요, 둘이 거래하면서 우리 둘이 재산을 거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 칠판에 설명을 했는데 의사표시라고 얘기했죠. 의사표시. 어떤 재산을 어떻게 거래하겠다. 여기 이제 법률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계약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법률 행위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원칙인 거죠. 근데 마약 거래 어때요? 마약 거래. 마약도 일종의 물건이죠. 왜 이렇게 좋아해요? 느낌 알아서 그런 거야? 자, 이런 거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거래할 건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거래할 건지 이거 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약은 거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개념상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든지 아니면 투기 지역 내에서 아파트 투기 같은 거 했대요. 투기 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샀으면 일정 기간 동안 또 거래가 금지가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강행 규정들인 거예요. 거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이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규정 중에서는 임의 규정이 있고 강행 규정이 있는데 거기 이제 책에 보시니까 강행 규정하고 밑에 보니까 임의 규정이 있죠. 네, 거기까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설명으로. 자,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과 강행 규정의 차이는 일단 강행 규정은 거래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인 거예요. 거래하지 말라고 했으면 거래해서는 안 되는 거고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해라라고 했으면 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임의 규정은요. 법률 규정은 있으되 거래하면서 이건 무시하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합니다. 이제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강행 규정은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는데 임의 규정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임의 규정은 우리가 어떤 의사표시를 통해서 거래 행위를 하면서 혹시 의사표시로 미리 정하지 못한 내용들 있죠. 이게 강행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임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했는데 의사표시로 미리 정하지 않아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결국은 뭐가 적용이 돼야 돼요? 임의 규정, 법률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인데 자, 위반 행위 했을 때요. 위반 행위 했을 때. 잠깐만.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수도 있죠. 그럼 그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이 거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아니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게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는 법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지만 임의 규정의 위반이냐 아니냐, 임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그럼 핵심은 뭐냐? 강행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지만 임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라고 하는 게 시험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민법 공부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권법도 총론, 강론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법이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자, 물권법이라고 하는 건 구성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권법은 물권 총론이 있고 물권 강론이 있습니다. 자, 물권 강론은 8개의 물권, 8개의 물권이 소지, 전지, 저질, 유점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제가 이거 암기하기 쉽게 말씀해 드리니까 지금 암기하지 마시고요. 각각의 소유권은 어떻고, 점유권은 어떻고, 지상권은 어떻고, 지역권은 어떻고, 전세권은 어떤 효력이 있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효력을 각각 정해놨어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물권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물권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총론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법은 구성 자체가 조금 간단한데 채권법은 조금 달라요. 또 이 채권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 갖고요. 채권법도 법도 기본적인 구성은 독일식 편벌법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총론하고 강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채권법 강론은요, 일단 계약법이 있어요. 계약 관계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합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조금 제가 커피 전문점 가서 이제 커피를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거기 보니까 메뉴판에 들어가 있는 게 청약이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주문하는 게 승낙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 내가 이제 승낙을 했다라고 하면 계약이 하나 성립을 했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나는 그분에게 뭘 줘야 됩니까? 대금 줘야 되죠. 그분은 나에게 물건을 줘야 되는 거죠. 이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아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뭔가 권리가 하나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또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다 채권 채무 관계거든요. 그래서 기타 채권 관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계약법은 또 계약 이거 자체가 계약 총론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 계약 강론에 15가지 종류의 계약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계약이고요. 나머지 기타 채권 관계에는 이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무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 있어요.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자, 부당이득 불법행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 지금 배우실 필요 없이, 이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우리 시험범위예요. 이 부당이득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이 생기면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그걸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불법행위는 아까 교통사고 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대죠. 그 행위가 이제 불법행위예요. 그럼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이 사무관리는 뭐냐? 내부적인 계약관계 없이 타인에게 급부나 또는 이익을 제공해 주면, 그래서 타인이 그 급부나 이익을 향유했다. 그럼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욕탕 가갖고 와시유 밀어, 그때는 때를 밀어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올 텐데, 이제 그게 사무관리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얘네들은 채권 관계가 계약 관계가 아니고 기타 채권 관계다. 요거 3개밖에 없거든요. 이제 가끔가다 시험에 나올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약 15가지 종류의 계약을 외울 게 아니라, 요걸 외울 게 아니라 요거를 외워버리면 다음 중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이 아닌 것은 이라고 시험에 문제 나오면 요 3개 중에 하나예요. 15개의 계약을 외울 것이냐, 아니면 계약이 아닌 3개를 외울 것이냐. 민법을 공부하려면 이걸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시험 공부할 때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타 채권 관계, 계약이 아닌 관계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면 좀 힘들겠죠. 우리 몇 점 맞아야 합격하죠?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이걸 알아놓고, 이건 날 잘 모르겠다. 그 대신 우리 시험에 나오는 매매, 임대차나 위임, 도급 같은 거 있죠? 요 4개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요거 정도만. 여기 이제 우리 계약은 계약 강론에 4개, 매매, 임대차, 그 다음에 도급, 위임이 있고 나머지 11개 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총론 차원에서 다음 중 민법에 정하고 있는 계약이 아닌 것은, 계약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어넣을 게 이게 3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계약이 아닌 것은이라고 해서 요거 3개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채권법의 구성이 조금 복잡하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채권법의 편성, 총론, 강론, 그다음에 계약법, 기타 채권 관계 이렇게 나오죠. 예, 계약법에는 15개의 전형 계약,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이다라고 해서 15개 계약이 있고요. 기타 채권 관계에 이제 부당이득 불법 행위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사무 관리가 하나가 있어요. 사무 관리가. 그 옆에다가 하나 어디 써 놓으세요. 부당이득 불법 행위 그 옆에다가 사무 관리 이렇게 하나 좀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의 어떤 그 전체적인 구성을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통칙의 이제 제 1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뭐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거 모의고사 보면서 요 법조문 가지고 2문제가 냈어요. 요 법조문 가지고 2문제가 냈는데 실제 시험에 답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우리 24회 시험에. 자, 법률, 관습법, 조리 요 순서인데 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이제 관습이라고 이렇게 바꿔내는 경우도 있고요. 조리를 또 조례라고도 이제 바꿔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관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실인 관습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 들어가면 하시고요. 지금 하셔봐야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가볍게 전체적인 틀만 잡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법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관습법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조리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여러분 법률은 뭔지 아시죠? 법률. 저하고 한번 대화해 볼게요. 여러분 법률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률은 국회 의결 과정을 거친 그것만을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의 사전적인 의미인 거죠. 근데 법률의 사전적인 의미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그 사전적인 의미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국회 의결 과정을 거친 그 법률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범위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법률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니은에 공법, 국제법, 뭐 공법이나 국제법 이거는 헌법이나 형법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건축법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데 그 옆에 보면은 각종 명령, 조약, 그다음에 국제 규약, 규칙, 자치법규, 조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포괄적으로 망라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중에서 민사와 관련된 내용이면 법률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건전한 상식과 조금 배치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 거죠.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법률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입법부인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하지만 민법 제1조에서 얘기하는 그 법률의 범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넓게 봐주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더 크게 봐주고 있다. 이런 것 중에서 민사와 관련된 내용들, 또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내용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겠는데 한동안 안 나왔고 아마 여러분 시험에 건드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게 뭐죠? 맨 밑에 대법원 판례 있죠? 거기 디귿에 두 번째 줄 대법원 판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는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는 법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내용을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관습법.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관습은 앞에 보면 이제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인 관습 빼놓고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글자 수가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럼 글자 수가 차이 난다면 관습은 뭐가 안 붙은 거예요? 법이 안 붙은 겁니다. 그럼 관습은 법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관습법은요, 법입니다, 법. 이 법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준수해 왔고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판단해서 누구도 어기지 않으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그래서 입법부의 어떤 결정 과정은 없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것을 위반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진 걸 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이죠. 예,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법률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그건 다 보이는 거예요. 책에 써 있어요.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은 법률일까요? 아닐까요? 민법은 법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1조부터 1118조까지 법전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법전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법전이 있어요. 그런데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지금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긴 한데,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이 분묘가 뭡니까? 분묘. 묘지 얘기하는 거죠. 묘지를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그 묘지가 있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거기는 어디에도 써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오랜 기간 동안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위반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규약이 이렇게 나름 정신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혼 아세요? 사실혼? 사실혼이 뭡니까? 첩두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이제 첩질이라고 하죠. 아주 안 좋은 짓이고, 사실혼 관계는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안 돼 있지만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생활하고 있는 걸 사실혼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혼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 제도입니다. 사실혼이 이제 성립하게 된 계기는 옛날에 그 보쌈이라는 거 아세요? 보쌈? 소주 안주 보쌈 말고. 그거 맛있죠? 근데 보쌈이라는 거 아세요? 옛날에 청상 과부들은 이렇게 이제 보쌈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멀리 가갖고 혼인신고 못하고 산속에서 이제 화정 가꾸면서 이렇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보쌈에 성공하면 잡으러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혼의 기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다 관습법상 제도입니다. 지금 기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다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이 생기면 그걸 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요. 요 정도만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관습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법적인 가치로 이렇게 굳어진 걸 관습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관습인 것 같지만 안 좋은 관습들 있죠. 악습, 폐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가 절대 없겠죠. 그러면 관습이 법적인 효력을 가져서 관습법화 되느냐, 아니면 폐습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악습이 되느냐, 이런 기준은 과거의 기준과 지금 기준이 같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말이죠,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출가하게 되면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호족 파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얼마 전에 뭐 국회의원, 어떤 여성 국회의원 호족 파왔다 그런 얘기하는,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긴 한데, 호족 파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옛날 개념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남녀 평등이에요? 아니면은 남성 우위입니까? 남녀 평등이죠. 여성이 조금 더 보호받는 시대,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 여성이 조금 더 보호받습니다. 경제,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약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조금 더 보호받는 법들이 많이 생기긴 해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 그런 것이고요. 문명 국가의 흐름이 그런 것이고, 어쨌든 과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시집간 딸들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당연시했고 당연히 받아들이던 그런 제도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남녀 평등의 개념이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 사회적인 기본 질서로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별에 의해서
특정한 지위나 자격이 부여된다든지 또는 박탈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한 10여 년 전에 판례가 바뀝니다. 판례가 바뀌어서 이제 시집간 여성들도 자기 친정, 종중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판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습법은 이렇게 쉽게 사람들의 관념이 바뀌면 쉽게 또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럼 과거에 여성들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출가 외인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폐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폐지돼야 되는 관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법적 가치라든지 어떤 관념에 부합되지 않는 관습법상의 제도들은 쉽게 바뀌기도 한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라고 하는 거 있죠, 조리. 조리라고 하는 건 쌀 뜨는 거 아닙니다. 예, 조리다라고 하는 건 사물의 근본 이치. 제가 말하는데 조리 있게 잘합니까?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 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우, 쟤는 저거 아주 조리 있게 말 잘하네. 그때 얘기하는 그 조리가 뭐냐는 얘기죠. 어떤 그 사람들의 생활 이치라든지 사물의 근본 이치 이런 것들에 맞게 또박또박 잘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의 조리라고 한다면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조리는, 시험에 필요한 조리는 우리 민법 제2조에서 배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신의칙 있죠. 신의칙. 그 신의칙의 개념이 뭐냐면 권리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되고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재산권이 좀 있어요. 물리적 힘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가다가 저거 나보다 약해 보여? 그럼 그냥 힘을 행사해야 됩니까? 아유, 저거 내가 뺏고 싶어. 그럼 재산권 마구 남용해서 막 뺏어가고 이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법으로 선언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도 사실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리라고 하는 건 사물의 근본 이치고 사람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리, 양심 이런 걸 조리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개인이 재산 거래를 하다가 이제 민법 제1조로 돌아간 겁니다. 앞쪽으로. 개인이 재산 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게 법률이고, 그 법률에는 민법뿐만 아니라 공법도 다 찾아봐야 된다. 민사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국제 협약이나 각종 이런 거 뭐 조약이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들도 민사에 관한 거 있으면 다 찾아보고, 그게 없으면 관습법을 좀 찾아보고, 관습법도 없으면 양심이라든지 신의칙과 관련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재판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4회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24회면 얼마 전에 본 거예요. 그렇죠? 요번에 금년에 봤던 건데 옳지 않은 겁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하는 거죠? 조리에 의하는 거죠. 1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1번 문제. A형 1번 문제. 아마 이거 틀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 거 읽어야 됩니까? 제가 작년에도 모의고사 강의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거 나오면 밑에 거 읽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또 밑에 걸 읽는데,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민법을 공부하지 말고 민법 시험 공부를 하라고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확실해? 그럼 밑에 게 답이 또 있어도 복수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확 하나 찍어 놓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밑에 거는 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권리와 의무. 그러면 권리는 뭐냐?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리의 분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형성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형성권은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다가 제가 체크를 분명히 해드릴 테니까 여기는 가볍게. 형성권은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의사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걸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단독행위가 대부분 다 형성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형성권이라고 하는 건 둘이 거래하면서 일방 당사자가 그냥 지 편한 대로 의사표시하면은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법이 아니죠. 당사자의 균형과 형평을 맞춰줘야지 이게 이제 공정이고 이게 법인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이건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권리가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성권 단독 행위들은요,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형성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뭐 형성권 중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려운 부분들 그냥 치워버리고, 우리 형성권이 뭐라 그랬죠?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어떤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걸 뭐라고? 형성권이다. 그래서 형성권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법에 정한 요건에 맞춰서만 한다. 이건 상식 아닙니까? 법에 정한 요건에 맞춰서만 해야지 지나가다가 너 일로 와. 내가 이런 의사표시할래. 그럼 그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성권의 종류는 대체적으로 단독행위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암기를 시킬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만 답을 찾아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것. 청구권은 양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어떤 법률 관계가 계약이라든지 어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의 내용대로, 아까 우리 커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커피 주세요. 예, 돈 내세요. 라고 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얘한테 커피를 달라고 하는 거고, 얘기는 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는 우리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대로 나는 커피를 주세요. 당신은 돈을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채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행사하면 채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행사하면 물권적 청구권. 그럼 가족관계에서 가족법상 청구권도 있어요.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동거 청구하는 경우 있죠. 나하고 같이 동거해 주세요라고 하는 동거 청구권. 이건 부부간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들끼리 지네들끼리만 상속받고 형제 하나를 빼돌렸답니다. 그럼 상속 청구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족법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 가족법상 청구권은 가족관계, 혈연관계라고 하는 게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족법상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건 거예요.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그게 나와 있죠.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해서 청구권만 양도하거나 청구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채권자 지위가 있어야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물권을 가지고 있어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가족관계가 형성돼 있어야만 가족법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이혼을 했대,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가서 동거 청구하면 징그럽다, 야 그럴까? 좀 이상한가? 그렇겠죠? 예, 이혼했는데 무슨 부부간에 동거 청구를 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자, 미성년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부양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한테 해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부양 청구권 행사하면 그 집이 부부싸움 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에 있는 자만이, 물권을 가진 자만이 또는 채권을 가진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인 거예요. 채권 가진 자가 행사하는 건 채권적 청구권, 물권 가진 자가 행사하는 건 물권적 청구권,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행사하는 건 가족법상 청구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 다 빼놓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그거란 말이죠. 나머지는 이해하고 끝내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건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해서 청구권만 양도하거나,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부부간의 동거 청구권만 너한테 양도할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해서 청구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하나가 이제 시험에 필요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이제 좀 쉬었다가 신의성실의 원칙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났습니다.